1876년에 말이죠. 영국 통역관 딱 한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청나라의 주권을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그런 불평등 조약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오늘 바로 이 옌타이 조약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불과 1년 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보시면 1875년 2월에 국경에서 영국인 한 명이 살해되죠. 영국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빌미로 삼아서 청나라를 엄청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뒤인 1876년 9월, 청나라는 정말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제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시작해서요. 이 조약이 외교, 사법, 경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대체 어떻게 청나라를 옥죄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이죠. 살인 사건과 조약. 이 조약의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마가리 사건을 해결하겠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영국의 진짜 목적은 정의 구현 같은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요구한 배상금이 얼마였냐면 내는 20만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국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청나라의 주권, 그거 자체를 노린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영국의 요구가 정말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냥 황제한테 사과문 하나 받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황제한테 올라가는 공식 보고서, 그 내용까지 영국 공사가 먼저 검토하게 해달라? 이건 그야말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조약 내용이 중국 전역에 잘 알려지는지 우리가 직접 감시하겠다. 이러면서 2년 동안 중국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까지 가져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이 조약이 외교랑 사법 체계까지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한번 보죠. 이건 단순히 사건에 대한 처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청나라의 법이랑 외교 규칙 자체를 영국한테 유리하게 뜯어고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고 국적의 관리가 재판한다. 조약에 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땅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 법으로는 처벌을 못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악명 높은 치외 법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불평등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시나리오를 보세요. 영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영국 영사가 영국 법으로 재판을 해요. 중국 관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냥 옆에서 지켜보거나 기껏해야 항의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영국인은 중국법 위에 군림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노골적이에요. 이 조항들은요, 애초에 그 마가리 사건하고는 정말 아무런 일말의 관련도 없습니다. 그냥 영국의 경제적 이권을 대놓고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금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중국 내에서 물건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붙는 일종의 통행세, 내구 관세 같은 거였어요. 이게 당시 청나라 정부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뭘 했냐?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거주 지역을 이금 면제 구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상품은 이금이 안 붙으니까 중국 상품보다 훨씬 싸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더 심각한데 바로 아편 문제입니다. 아편에다가 관세랑 이금을 떡 붙여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낸다는 건 곧 합법적인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아편 무역을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켜준 셈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더 활짝 열어젖힙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항구 4곳이 열렸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양쯔강입니다. 중국의 상업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쯔강을 따라서 6군데의 기항지가 영국 증기선에 개방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영국 상품이 해안가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쫙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근데 이 조약에 좀 이상한 게 하나 끼어 있어요.
특별조항이라는 이름으로요. 바로 티베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티베트 조항. 이게 바로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영국의 아주 큰 그림, 지정학적인 노림수였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청나라는요, 그냥 영국의 티베트 탐험을 허락하는 걸 넘어서서 길을 안내하고 안전까지 보장해줘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영국은 베이징을 거쳐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자기들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 이 두 가지 루트를 전부 확보해버렸고요. 청나라 정부는 이 탐험대한테 여권을 발급해주고 심지어 티베트에 있는 관리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보호하라고 강요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전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이 대체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지요? 결국 옌타이 조약의 본질은 이겁니다. 외교, 사법, 경제, 마약, 그리고 지정학까지 모든 영역에서 청나라의 주권을 그냥 체계적으로 허물어뜨린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영국의 각본대로 사과해야 했던 황제, 중국법 위에 서게 된 영국 범죄자들, 영국 상품을 위해 활짝 열려버린 양쯔강, 합법화된 아편 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베트로 가는 길까지 내줘야 했던 굴욕. 이건 뭐 조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죠? 사실상 주권 포기 각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옌타이 조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요구사항 목록과 양측이 동등하게 합의한 조약, 그 둘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상황에서 과연 조약이라는 이름이 그 내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